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순서 건강비법 한방에 알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날이 의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미국의 통계를 보면 4명 중 1명은 고혈압, 2명 중 1명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4명 중 3명은 비만, 3명 중 1명은 당뇨, 또 남성 2명 중 1명은 암에 걸리고요.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전에는 의사라든지 약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마트에 가면 있는 각종 식품 회사들, 이런 식품 회사들을 무한 신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사나 약물이나 식품 회사를 무한 신뢰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보통 의사들은 자기 전문 분야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가 아닌 것은 잘 몰라요. 그리고 사후 처방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그 병이 생긴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방의학이라든지 그 병이 발생된 근원적인 치료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고혈압 환자가 오면 혈압을 낮추는 약만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혈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원만하지 않아서 혈전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간에 혈액순환이 원만하지 못해서 우리 몸이 혈액순환을 높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혈압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압을 낮춰주는 것은 나중 문제고, 그건 임시 처방이고, 이렇게 된 원인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의사들은 그런 치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인들이 보통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에 대해서 혈당만 낮추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 낮추는 것은 임시 처방이에요. 당뇨병의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의료사고나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수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1위는 심혈관 질환 관련이고요. 2위는 암입니다. 3등이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예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약물을 무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약물이 부작용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식품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없어요, 식품업계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로지 맛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화학 첨가물을 다 첨가하고, 다만 법에서 정한 그 기준치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하는 그 느슨한 법만 통과하면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에 건강과 아주 건강을 위해서 만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고서라든지 베스트셀러 저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섭렵해서, 두루 섭렵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비전문가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한 분야만 깊이 아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또 다양한 그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보편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 심리로 이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걸리는 질병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질병은 심혈관 관련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 약 전체 질병의 30%를 차지합니다. 심장마비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뇌혈관 질환은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암입니다. 각종 암. 그 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 알츠하이머가 치매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인지장애, 우울증 등을 포함한 치매. 그 다음에 기타 우울증, 그 다음에 관절염,
각종 염증 관련되는 거, 장염, 뭐 식도염, 이게 다 염증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타의 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병에 원인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인도 동일하고 치료법도 동일합니다. 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치료법도 동일하고 예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방을 해서 그 예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슐린이라는 것이에요. 인슐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췌장이 이것을 생산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인슐린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세포의 영양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 혈관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라는 작자가 호르몬이 그 당을 우리 온 몸에 있는 세포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택배기사입니다. 택배기사 일종의 영양분 택배기사입니다. 영양 택배기사.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택배기사를 제가 폄하해서 부르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이라는 영양소를 우리 온몸에 다 공급을 하고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을 섭취해서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을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뱃살 지방, 뭐 이런 각종 허리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양분을 가다 공급하거나 또는 이런 당이 남아 돌아가서 그 당들이 지방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뇌 세포에 전달하고 간세포, 그 다음에 우리 각종 근육세포, 그 다음에 또 각종 장기에 필요한 세포들, 그 다음에 생식기, 모든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들을 다 공급하는 것이 이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도 조절이 되는 것이죠. 혈액에 있는 당을 갖다가 다 세포로 전달하니까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지나치게 많은 당을 섭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한 성실한 일꾼인데, 이 인슐린이 처음에는 좀 많이 들어와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당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이 인슐린이 나중에는 미쳐버립니다. 또 게으러집니다. 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슬슬 게으름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자기 역할을 못하나 보다 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것이에요. 인슐린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보통 당뇨 환자들은 100%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이고요. 당뇨 환자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당뇨 환자들은 당 수치만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이 자꾸 올라가면은 당을 낮추는 방법을 쓰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안 통하니까 인슐린을 주입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죠. 인슐린이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입하는 순간에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슐린을 주입해도 이제 당을 처분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췌장이라는 것이 무한정 인슐린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이 마르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인슐린을 아예 생산을 못하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그게 저인슐린증입니다. 그래서 고인슐린증이든 저인슐린증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에서 온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는 거, 이게 저항성을 갖다 낮춰주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미치는 영향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이게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혈당치가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피가 이제 탁해지죠. 탁한 피.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세포에 영양 공급을 못 해줍니다. 영양 공급 못 해준다. 그럼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우리 세포는 자가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먹어도 영양 결핍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각종 염증이 유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염증들이 이제는 우리 몸의 독소로 변합니다. 독소가 발생됩니다. 독소. 이런 독소들을 처분을 못하다 보니까 질병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종 심혈관 질환, 혈관 자체만 나빠지는 것이 혈관 질환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이 오지만 그거 외에도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해가 자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모든 병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것도 치매를 알츠하이머를 제3의 당뇨병이다 이렇게 명칭하자고 주장하는 의학계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왜 치매가 당뇨병이냐? 이 뇌에 세포가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뇌가 수축을 하고요. 뇌가 이제 그 인지 저하가 생기고 뇌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치매로 발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치매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3의 당뇨형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자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치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염증 환자,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염증들도 이게 다른 원인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그래서 심지어는 암까지 이 모든 이 독소를 처분하지 못해서 염증이라든지 독소라든지 이런 것을 처분하지 못해서 이게 암세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이 병이 온다. 그 다음에 모든 고혈압 환자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약만 처분하는데 혈압약은 임시 처방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원인이 뭐냐? 그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죠, 음식. 예. 식이요법. 식인데, 이게 음식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옵니다. 설탕. 가장 인슐린이 싫어하는 것이 설탕이에요. 모든 단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 것. 설탕이라고 하니까 백설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단 것을 다 얘기하고, 특히 정제당.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설탕이 들어있는 거, 단 것이 들어있는 거, 그건 다 안 좋습니다. 인슐린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 자체가 이꼬르 당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당입니다. 그리고 그 당을 처분하지 못하면 이게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다 하면은 그것은 당이고 지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설탕과 탄수화물.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둘 다 당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각종 식품 첨가물. 이게 인슐린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에요. 인공 감미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MSG 같은 거 괜찮다라는 방송이 예전에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논문들은 정반대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요, 제약회사의 광고지하고 비슷한 겁니다. 제약회사에서 돈 지원 다 해서 논문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물론 이 논문을 활용해서 제약을 만들어내고 약을 팔아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은 정반대되는 내용의 논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논문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포화지방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 포화지방이 뭡니까? 동물성 지방입니다. 동물성 지방이 우리 몸에 나쁜가요? 좋은가요? 좋다는 논문도 있고 나쁘다는 논문이 많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좋다는 논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두에. 그래서 MSG 같은 것도 괜찮다 이런 논문이 나와가 언론을 타고 말이죠. 누가 노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괜찮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식품 첨가물을 최악으로 싫어합니다. 우리 그 인슐린은. 그 다음에 탄산음료. 식품 첨가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모든 가공식품은 제일로 싫어합니다. 자연식품이 좋은 거예요. 탄산음료라든지 청량음료 같은 거, 이런 음료 다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좀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옵니다.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면 부족. 네 번째는 스트레스. 이렇게 원인들이 인슐린 저항이 오는 원인들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 이 두 가지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음식과 운동 부족. 음식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수면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치매의 원인을 발표했는데, 미국에서 이 치매의 원인 5가지, 이게 같습니다. 치매의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을 알죠. 치매의 원인과 치료 방법, 이건 동일한 것인데, 이 5가지가 뭐냐? 1번 식이요법, 2번 운동, 3번 수면, 4번 스트레스, 이겁니다. 5번 하나 더 있죠. 창조적 활동. 그래서 치매의 원인이 이것이고, 이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운동 안 했습니다. 또 수면 잘 못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창조적 활동을 하지 않아서 치매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커니즘과 시스템이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적 활동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스톱만 열심히 치면 치매 안 걸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또는 책만 많이 읽으면 뭐 그것으로 나는 치매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일부 작용을 합니다만 이거는 일부예요. 치매가 오는 원인은 음식 잘못 먹어서 오는 것입니다. 운동 안 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이것이 차지하는 부분은 적어요. 그래서 음식 잘못 먹고 운동 안 하면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 것도 음식 잘 먹고 운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적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똑같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음식과 운동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이거 보통은 허리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염이 이 연골이 닳아가지고 연골끼리 부딪히니까 통증이 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뼈나 연골이 부딪혀서 통증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죠. 뼈나 연골은 전혀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뼈나 연골은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절대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보십시오. 연골이 닳았다고 해서 통증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연골은 닳아도 우리 몸은 100년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년 사용 충분히 가능하대요. 연골이 닳으면 안 좋지만 닳았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통증의 원인은 염증입니다. 염증. 이게 이름 자체가 관절염이지 않습니까? 우리 통증은 이 염증에서 다 오는 거예요.
이 질병 자체가 염증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보면 무슨 염이다 이런 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염증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것이에요. 이 염증을 없애주면 되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도 허리 뼈가 삐뚤어지고 이런 것이 염증 때문에 삐뚤어진 것이에요. 허리가 삐뚤어진 것은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허리 디스크를 수술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제 얘기를 100% 믿지 마시고 항상 공부를 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만은 이 수술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허리 디스크라든지 대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염증이 원인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염증을 없애는데 주력을 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도 더 많이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운동을 하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건 염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골이 부딪혀서 통증이 오면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염 환자일수록 운동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통증이 적습니다. 그건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술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암은 매우 중요한데요. 암 발병률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치료법은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고 수많은 의학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별로 개선의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 몸 속에 독성 물질에 의해서 정상세포가 미쳐버린 것이 암세포예요. 그래서 일반 세포들은 보통 뇌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정 부분 성장하면 성장을 멈추라고 지시를 하는데 암세포는 성장을 멈추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암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표준 치료 방식, 그것이 수술, 그 다음에 방사선, 그 다음에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거 외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만 연구하고 이것만 공부하고 또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 림프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림프 시스템. 이게 뭐냐? 림프 시스템은 림프액이나 림프관이나 림프구가 백혈구인데, 그 다음에 림프절, 림프 주문입니다. 이런 것이 목 주위나, 그 다음에 턱 밑에나, 배 안이나, 사타구니나, 그 다음에 뭐 겨드랑이라든지, 뭐 편도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있으면서, 이것이 일종의 몸 안에 독소를 가두어서 잘게 부추어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 즉, 독소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 이 림프절이라는 것이, 림프 주머니라는 것이 그 암세포를 확 움켜쥐고 있어요. 움켜쥐고 있다가, 잘게 부숴서 체외로 배출해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청소해주는 역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한 인슐린하고 이 림프절, 림프 시스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독소가 적당히 있을 때는 충분히 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그 독소를 갖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독소가 유입되면 어느 한계에 이르게 되면 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당을 못하고 가부화가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그 독소 양을 줄이고 서서히 자가 면역력을 높여서 림프 시스템에 힘을 실어주면 결국은 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잘 해서 그 독소들을 다 청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림프절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지 나쁜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간단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항암제가. 이게 완전한 독극물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암세포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항암제를 투입하는 거, 1급 발암물질 독극물을 투입하는 것은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암세포가 일부
암세포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훨씬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정상세포가 완전히 괴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이게 뭐죠? 자가 면역력을 더 저하시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 그 부작용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자가 면역력이 완전히 저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통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그 순간에는 효과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건 반드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암이 재발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콩알만한 암이 자라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콩알만한 암이 자라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0년 정도 걸리는 암세포를 없애는 것도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한 10년 만에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서히 아까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가 면역력을 높여서 내 몸이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해서 없애 나가면 됩니다. 조금씩. 아니면 이것이 더 이상 성장만 안 해도 우리 몸에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더 이상 성장만 안 한다면. 여러분들 이건 실제 실험을 했는데요. 노인들 사체를 갖다가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 모든 사체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암세포가 없는 사체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암으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을 지니고 살아도 아주 크게 성장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암을 발견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큰일 난 것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바로 수술부터 하고죠. 그 다음에 방사선 항암 치료 해가지고 6개월, 1년 만에 죽는 사람들은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암이 물론 말기냐 뭐 이런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런 콩알 만한 암 이런 것은 일단 심각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 내가 내 몸에 내가 스스로 왜 암세포를 키우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가 면역력을 키워서 우리 내 몸이 스스로 이겨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항암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 부작용이 큰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암으로 죽은 환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언론에 보도 안 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방사선이나 항암치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암에 걸렸는데 방사선이나 항암치료를 나는 받지 않겠다, 수술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은 자식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하는 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본인이. 나는 항암치료 받지 않겠다 또는 방사선 치료 받지 않겠다, 수술 안 하겠다 이것을 자식이 이런 이론도 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돈 아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더 크고 효과가 없는 이것으로 내몰아서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많은 공부를 해서 본인이 이걸 갖다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인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강의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또 본인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판단은 항상 본인이 해야 됩니다. 많은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하시고 공부를 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어떤지 만약에 가족 중에 이런 것이 걸리면 충분한 공부를 하시고 어마어마한 정보를 그냥 한두 사람한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시고 거기에서 아주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라 이겁니다. 절대로 의사만 무한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의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에 대한 거, 수술이라는 이 세 가지 방법밖에 몰라요. 어떤 의사가 식이요법 잘하고 어떻게 해서 자가 면역력 높여서 치료를 하십시오. 수술하지 말고 이렇게 자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의사가 있으면 병원에서 가만히 안 두겠죠. 해고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항암제에 대한 장사가 제약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거든요. 항암제의 마진은 몇천 배에서 몇만 배가 되는 것도 있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항암제라는 것은 모든 약은 약국에서 판매를 하죠. 그러나 항암제 병원이나 의사가 직접 팔 수 있는 약이 오로지 항암제밖에 없습니다. 직접 판매를 하는 겁니다. 처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진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이런 항암제 치료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중환자실에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병원과 제약회사의 어떤 그런 목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무한 신뢰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 저항을 극복하는 이 식이요법 이걸 이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당이고 지방이기 때문에 안 된다.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당, 하여간 설탕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각종 빵, 과자, 가공식품 이런 거, 음료수. 그 다음에 우리가 음료수도 보통 마시는 음료수는 캔커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청량음료, 이런 거 정말 다 쓰레기 음식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커피도 아메리카노는 괜찮아요. 근데 이 아메리카노에 뭘 섞는 순간,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섞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섞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섞는 순간 쓰레기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거 괜찮습니다. 물 괜찮고요. 그냥 물 드시고, 아메리카노 전통차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여간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 우리 커피도 믹스 커피 안 좋은 거, 이거 설탕하고 프림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공식품이라든지 첨가물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튀김 종류, 이 싸구려 기름에 튀겨가지고, 화학물질이 또 들어가고 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술도, 맥주 같은 것은 이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대부분 뱃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주 같은 거 괜찮고 뭐 보드카 이런 거 괜찮은데 맥주라든지 소주도 아주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이게 화학약품입니다. 예. 화학약품은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식품을 섭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섬유질 많은 채소, 과일 이런 거 인슐린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야 된다. 과일은 단 이게 과당이거든요. 당입니다. 그런데 생과일을 드세요. 생과일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과일을 주스로 갈아서 먹는 것은 최악입니다. 각종 섬유질이나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데 그것을 싹 제거하고 당만으로 압축해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서 바로 소장으로 들어가게 해서 흡수가 한꺼번에 바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냥 생과일을 먹으면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당이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일 주스를 마시면 순식간에 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아주 안 좋은 것이에요. 당 수치는 순식간에 낮아져도 안 좋고 순식간에 올라가도 안 좋습니다. 평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캔 음료라든지 이런 거 시중에 파는 각종 음료수, 주스 이런 거 다 안 좋은 것이에요. 갈아서 마시는 거 특히 안 좋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 드세요. 물이 최고입니다. 커피, 아메리카노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빵하고 과자예요. 이거는 여기 종합 그거예요. 모든 싸구려 기름에다가 싸구려 첨가물에다가 화학약품에다가 설탕에다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최악입니다. 이런 거. 근데 우리가 가장 맛있는 것들이죠. 가장 맛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우리가 포화지방은 이제 동물성 기름이죠. 그런데 이제 이 포화지방 동물성 기름이 무조건 나쁘다고 예전에는 이게 혈관을 나쁘게 하는 주범으로 이게 몰렸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는 것이 이제 한 20년 전서부터 나왔습니다. 포화지방,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찬반 양론에 많은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6개의 18국에서 나온 논문에서는 이게 심장질환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런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도 있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화지방은 저는 결론적으로 섭취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나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은 너무나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땅콩이라든지, 콩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견과류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연어라든지, 그 다음에 생선, 그 다음에 이런 것에서 많이 올리브 오일, 식물성 기름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 쭉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많이 섭취할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포화지방 중에서 우리가 닭 튀긴 거 있죠. 튀김 요리는 안 좋습니다. 특히 닭 튀김은 최악입니다. 치킨 최악입니다. 그냥 삶은 닭 껍데기를 벗긴 쌀고기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닭 튀김 왜 안 좋느냐? 싸구려 튀김, 그 튀김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인슐린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런 기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밀가루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또 이렇게 막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포화 지방 괜찮다. 포화 지방도 일정 부분 괜찮기 때문에 드셔도 좋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3대 영양소를 보면 탄수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지 동양인들은 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해요. 보통 이게 7 정도 섭취합니다. 지방은 1 정도 섭취하고, 단백질은 2 정도 섭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대폭 낮춰야 되고, 이거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 4 정도. 그 다음에 지방도 뭐 한 적어도 3 정도. 그 다음에 단백질 3 정도. 심지어는 이거를 5로 하고, 이거를 4로 하고, 이거를 3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이제 소위 저탄고지죠. 탄수화물을 낮추고 지방을 올려야 된다는 저탄고지. 그렇게 주장하는 건 맞습니다. 이 지방은 논란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방이 우리 몸에 지방으로 가는 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방이 지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 우리가 오메가3 같은 거 먹죠. 그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방이 오히려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불포화 지방만이 아니고 포화 지방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오해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되는 또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낮추고 지방을 올려야 된다는 저탄고지가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는 상당 부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는 탄수화물이 너무 높다는 거, 이건 무조건 낮춰야 된다는 거, 지방은 좀 올려야 된다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은 절반 정도 줄이시고 지방은 절반 정도 늘리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혈당치를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탄수화물이며 지방이나 단백질은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다. 탄수화물은 당질이며 중성지방이다. 현대인은 탄수화물 중독이다. 탄수화물, 갈로일고 밥, 빵, 면, 과자, 과일, 뭐 케이크, 햄버거, 피자, 고구마, 음료수, 주스 이런 게 다 탄수화물입니다. 섭취를 대폭 줄여라. 탄수화물 섭취를 대폭 줄여라. 이것이 비만과 온갖 질병을 막는 핵심이다. 탄수화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장수의 최고 핵심 비결은 소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뜻이다. 장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라는 것이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장수하는 마을에 가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운동을 많이 하더라 이겁니다.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무조건 오래 살아요. 움직이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는 당뇨병 발생을 억제하고 동맥경화 방지, 노화 방지를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채소, 생선, 해조류, 버섯류 등 슈퍼푸드이다. 호두 등 견과류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들이 들어있어 최고의 장수식품이다.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셔라. 혈당치가 내려간다. 그 다음에 고온으로 조리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발암성 물질이 생성된다. 우리가 조리할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삶아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구워서 먹는 것이고요. 제일 안 좋은 것이 튀겨서 먹는 것이에요. 가장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이 튀겨서 먹는 것입니다. 튀김류는 가급적이면은 섭취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기름에 이렇게 튀기면 좀 낫죠.
그리고 또 화학 성분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돼지고기 같은 것도 뭐 구워서 먹는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더 좋은 건 삶아서 먹는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얘기하겠습니다.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다. 이 명제는 참은 아니지만 참에 가깝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유산소 운동은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성장인자의 통로인 혈관과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성되는 단백질이 혈류를 타고 뇌에 들어가서 최고로 높은 단계의 사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하는 학생은 성적이 올라간다. 운동을 하면 성적도 올라갑니다. 이것은 수백 번의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스트레스는 뇌를 부식시킨다. 운동은 스트레스의 한계점을 높일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춰준다. 운동은 면역 기능도 강화시켜준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만성불안장애라든지 예방 이런 것을 치료하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우울증 치료에 운동이 약보다 효과가 좋았다는 것은 실험으로 다 증명되었다. 우울증 치료할 때 약물도 물론 복용해야 됩니다만은 운동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감소에 따른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며 인지력이 감소하는 것도 방지해준다. 운동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감소에 따른 심장질환이나 유방암, 뇌졸중 같은 질병의 위험을 막아준다.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폐경기 여성들 여성 호르몬제 먹죠, 그죠?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여성 호르몬제. 여성 호르몬제의 찬반 양론도 맞습니다. 논문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반대되는 것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찬성 쪽은 뭐 그 관계없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전부 화학약품입니다. 약품이라는 것은 무조건 화학약품입니다. 약품이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약물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해서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여성 호르몬제를 먹지 않아도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저하제 저도 반대합니다. 저도 예전에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작용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논문이 찬반양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고혈압제도 고혈압 자체가 크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논문이 훨씬 많습니다. 고혈압 자체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낮춰야 되겠죠. 낮추는 방식이 운동과 식이요법이다.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 호르몬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저하제, 고혈압제 이것을 섭취하기 전에 신중히 하시고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되 함부로 섭취하지 마시라는 거.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노화를 방지한다. 운동은 내가 망가지는 것을 막고 손상된 뇌세포를 복구한다. 6개월 정도의 운동에도 전두엽과 척도의 크기가 커졌다. 운동은 노화를 방지하고 송산된 부위의 복구하는 단백질이 생성된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막히는 일을 예방하며 혈관 통로를 넓혀주고 혈류량이 증가한다. 혈액의 흐름이 늘어나면 동맥경화가 줄어든다. 또한 손상된 혈관을 어느 정도 복구한다. 근력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운동은 강도가 센 운동도 섞어서 하는 것이 좋다. 센 운동이 효과가 더 크다. 자, 이제 운동의 종류는 종류 불문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이런 것을 적절히 섞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운동은 스포츠를 하셔도 되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강도가 센 것과 약한 것을 섞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 너무 걷기만 하는 것보다 좀 뛰다가 걷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릎에 관절에 부담이 가면 뛰지는 마세요. 그런 것을 갖다가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까 장수의 장수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소식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부지런을 하지 않고 놀러 다니고 막 친구 만나러 다니고 부지런하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삽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 오래 사는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신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드린 요게 이제 식이요법이고 요게 운동요법이고 그다음에 수면 잘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다음에 창조정 활동 이 5가지 소식하고 식이요법 잘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수면 잘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각종 단체 활동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이 창조적 활동 이런 것을 병행했을 때 우리는 건강에 이를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병이 걸리고 병이 걸렸을 때 다시 이걸 했을 때 다시 병이 났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더 많은 공부를 하셔서
각자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주과학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